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오클로 잉크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최근에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아주 그냥 뭐랄까 롤러코스터를 탔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난리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클로 관련해서 나온 분석 보고서들, 또 기술 설명 자료, 재무 데이터, 시장 평가까지 가능한 자료들을 좀 모아서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오클로의 핵심 기술, 그러니까 뭘로 돈 벌겠다는 건지, 그 비즈니스 모델은 또 뭔지, 그리고 최근 시장이 왜 이렇게 뜨겁게 반응했는지. 물론 장점만 있진 않겠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AI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 대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연 진짜 그럴 만한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기대감이 좀 과한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클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사실 더 큰 그림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AI 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결국 엄청난 에너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 뭐 데이터 센터 전기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도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AI랑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죠. 예상을 뛰어넘어요? 네. 이러다가 기존 전력 시스템이 감당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데이터 센터는 아시다시피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멈추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한순간도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이런 항상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 수요. 이걸 우리가 기저부하라고 부릅니다. 아, 기저부하? 그러니까 발전량이 날씨 따라 확확 바뀌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기저부하를 안정적으로 채우기가 좀 근본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탄소 배출은 거의 없으면서 대규모 기저부하 전력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사실상 원자력 말고는 잘 안 보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클로 같은 그 차세대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한테는 뭐랄까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딱 맞아떨어진 거네요. AI 때문에 전기는 엄청 필요한데 안정적이면서 깨끗한 전기를 찾다 보니 원자력, 특히 새로운 형태의 원자력이 부상했고 오클로가 바로 그 기술을 가진 회사다. 이런 맥락이군요. 네,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럼 오클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그런 크고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랑은 뭔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달라요. 오클로는 2013년에 그 MIT 출신 공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첨단 원자력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아, MIT? 네.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오로라라고 부르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설계에 있어요. 오로라 SMR. 네. 기술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소듐 냉각 방식의 고속 중성자 원자로, 줄여서 SFR, 소듐 쿨드 패스트 리액터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소듐 냉각, 고속 중성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하.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근데 이 SFR 기술 자체가 완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과거에 미국에서 한 30년 넘게 성공적으로 가동했던 실험용 원자라고 있어요. EBR2라고. 아, 실험용 원자로요? 네, 실험용 증식로 이오디인데 이 원자로의 설계랑 운영 경험을 상당히 참고하고 발전시킨 거라서 기술적인 검증 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에 기반했다. 그럼 이 고속 중성자 원자로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건가요? 기존 원자로랑 비교해서요. 특히 뭐 안전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골치 아픈 폐기물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가 피동적 안전성입니다. 피동적 안전성.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뭐 다른 이유로 갑자기 외부 전력 공급이 딱 끊겼다. 이런 비상 상황이 와도 사람이 뭘 조작하거나 뭐 비상 발전기를 돌리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 법칙 있죠. 중력이라던가 공기나 냉각제의 자연적인 순환 같은 거. 이런 물리 법칙에 의해서 원자로가 스스로 안전하게 멈추고
또 식도록 설계됐다는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 안 해도 저절로 안전해진다. 그렇죠. 심각한 사고, 예를 들면 후쿠시마 사고 같은 그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고속중성자를 이용하면요, 핵 분열하고 나서 남는 찌꺼기, 즉 사용 후 해결료 있죠. 이걸 다시 꺼내서 연료로 재활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사용 후 해결료를 다시 쓴다고요? 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냥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는 걸 넘어서요, 우라늄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또 연료비 자체도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죠. 와, 그 핵 폐기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요, 게다가 한 번 연료를 장전하면 연료 교체 없이 최대 10년 이상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야, 듣기만 해도 뭔가 되게 혁신적인데요. 안전하고 효율 높고 폐기물 문제 해결 가능성도 있고 운영도 편하고. 그런데 이름에서도 소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작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겠죠. 아, 네, 물론입니다. 오로라 발전소는 전기 출력이 한 15메가와트에서 75메가와트급으로 설계됐어요. 기존에 우리가 아는 원전들은 보통 수백에서 수천 메가와트급이거든요. 그쵸, 훨씬 작네요. 네, 비교가 안 되게 작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작으니까 공장에서 주요 부품들을 거의 다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이른바 모듈 방식이 가능해져요. 그럼 건설 기간도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겠죠? 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죠. 둘째는 필요에 따라서 이 모듈을 여러 개 붙여서 용량을 좀 유연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가장 큰 장점은 이걸 겁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전기가 꼭 필요한 곳 바로 옆에다가 직접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단지 바로 옆, 아니면 큰 공장 옆, 섬이나 외딴 지역, 군사기지 같은 곳에요. 아, 그게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막 수백 킬로미터씩 송전탑 세우고 전선 깔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전기 쓸 곳 바로 옆에 발전소를 딱 짓는다? 네, 맞습니다. 일종의 분산형 전원 개념이죠. 이게 좋은 게 그 거대한 송전만 건설하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돈이랑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또 전기를 멀리 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 손실도 줄일 수 있죠. 와, 듣고 보니 장점이 정말 많네요.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 말고 사업하는 방식도 기존이랑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오클로의 아주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보통 원전 회사들은 원자로를 설계해서 기술을 팔거나 아니면 원자로 자체를 만들어서 파는데 좀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오클로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발전소를 짓고 소유하고 운영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른바 수직통합 모델입니다. 네, 자기들이 다 한다고요? 건설부터 운영까지? 그건 정말 기존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럼 고객한테는 뭘 파는 거죠? 전기를 파는 거죠. 발전소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겁니다. 보통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 파워 퍼체이스 어그리먼트라는 형태로 계약을 맺고요. 아,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발전소 짓는데 수조 원씩 드는 그 막대한 초기 비용 부담이 없는 거네요. 그냥 오클로가 지어놓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가격에 사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죠. 반면에 오클로 입장에서는 한번 계약하면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오, 듣고 보니 되게 그럴듯한데요. 고객은 좋고 오클로도 좋고 뭐랄까 이론적으로는 정말 윈윈 구도처럼 들리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실제로 잘 돌아가려면 오클로가 그 엄청난 초기 건설 자금을 다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같은 것도 오클로가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텐데요. 네, 물론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모델의 잠재력이 큰 만큼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즉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오클로는 이 건설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과정을 자기들이 직접 주도함으로써 오히려 사업 속도를 더 높이고 전체 프로젝트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렇군요. 기술도 사업 모델도 둘 다 상당히 야심차고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재력만으로 최근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치솟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뭐랄까 파격적인 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그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특히 그 오펜하이머나 캐너커드 제뉴에티 같은 투자은행들이 오클로에 대해서 매수, 바이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로 무려 175달러를 제시했어요. 175달러예요. 잠깐만요. 상장 초기 주가 생각하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었죠. 이게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당장 매출이 전혀 없는 소위 프리 레베뉴 상태인 스타트업한테 목표 주가 175달러라니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런 평가가 나온 거죠? 너무 장밋빛 전망만 보고 그냥 지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근거가 되는데 바로 할인 현금 흐름, DCF,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모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DCF 모델의 예측 기간이 무려 2050년까지예요. 2050년이요? 거의 30년 뒤를 내다본 거네요? 네, 아주 장기적인 관점이죠.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전혀 없고 그 분석가들 스스로도 2030년 이전에는 흑자로 돌아서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175달러다. 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원자력 시대, 뉴 뉴클리어 에이지의 초입이고 특히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클로가 이 시장에서 청정 기저고화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거다. 이런 아주 거대한 서사,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꿈을 현재 가치로 당겨와서 평가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오클로가 앞으로 원자로 짓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자기 돈보다는 주로 빚, 즉 부채 파이낸싱이나 아니면 정부가 주는 투자 세액공제, ITC 같은 정책 지원금으로 조달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아, 정부 지원 같은 거요? 네.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오클로는 자기 자본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그 목표 주가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 재무 상태는 거의 무시하고 수십 년 뒤의 미래의 가치, 특히 AI 혁명이랑 맞물린 차세대 원자력 시장이 엄청나게 클 거라는 그 기대감에 거의 모든 걸 걸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DCF 모델이라는 게 미래 예측에 기반하다 보니까 예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30년 뒤 예측이라는 건 사실상 소설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기 DCF 모델은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예측의 정확도에 대한 논란도 항상 따라다니죠. 자, 그럼 이제 오클로의 밝은 청사진, 그리고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은 충분히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뭐든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잖아요. 혁신적인 기술, 장밋빛 전망 뒤에는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을 겁니다. 오클로가 실제로 마주하게 될 도전 과제, 그리고 투자자들이 꼭 유의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무엇가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겠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 위험 요인들을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시나 돈 문제, 즉 재무적 불확실성입니다. 역시 돈이 문제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클로는 아직 상업운전을 시작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0입니다. 반면에 연구개발해야죠. 그 복잡한 인허가 준비해야죠.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비용도 계속 나가죠. 이러다 보니 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렇죠.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첫 상용 원자료를 실제로 짓고 또 사업을 확장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한 5년 동안 대략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15억 달러요? 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현재 가진 연금이 한 5억 3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어림도 없죠. 결국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는 얘긴데 이게 어떻게 조달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파는 방식, 즉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하게 된다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있는 거죠. 아,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내 주식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위험이군요. 자금 조달과 희석 위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력 사업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 바로 규제 허들입니다. 아, 규제.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죠. 네. 원자력은 뭐 아시다시피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격하고 또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혁신적이라고 해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못 받으면 그냥 종이 위의 계획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오클로 역시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2022년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라고 하죠. 여기에 처음으로 복합 인허가 신청서를 냈었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로 한번 반려된 경험이 있어요. 아, 한번 빠꾸 먹었군요. 네. 물론 그 이후에 보완해서 다시 절차를 밟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중요한 설계 기준 관련 문서 검토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첫 상용 원자로를 짓고 운영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내는 그 과정은 여전히 굉장히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고요. 예측 불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하긴 뭐 원자력 관련해서는 워낙 민감하니까요. 규제 당국도 당연히 엄청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세 번째 위험 요인은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그 긴 상용화 일정 자체입니다. 아, 시간 문제. 네. 오클로가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오로라 발전소 가동 시점이 2027년 말이거나 2028년 초예요. 2027년 말, 지금부터도 한 3, 4년은 더 남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입니다. 그 사이에 기술 개발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규제 승인이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땅 파고 건물 올리는 건설 현장에서도 온갖 변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계획대로만 되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 일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 즉 수익이 실현되기까지 정말 상당한 시간이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 이것도 분명한 위험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 경쟁사들. 예. 이 소형 모듈 SMR 시장이 오클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뉴스케일 파워라고 상장까지 한 꽤 유명한 회사도 있고요. 또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테라파워라는 회사도 있죠. 그 외에도 기술력 있고 돈 많은 경쟁사들이 지금 SMR 개발이랑 상용화에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선수들이 꽤 많군요. 네. 그리고 이 경쟁사들 중 상당수는 오클로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력과 연구 인력, 뭐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오클로가 내세우는 그 기술적인 차별점이나 독특한 사업 모델이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정말로 우위를 점하고 시장을 먼저 차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미지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돈 문제, 자금 조달 희석 위험, 규제 문제, 허가 지연, 불확실성, 시간 문제, 긴 상용화 일정, 그리고 경쟁 문제, 강력한 경쟁자들,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의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핵심적인 위험들은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본 오클로, 이 회사는 분명히 그 AI 시대가 불러온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뭔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려는 야심찬 기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피동적 안전성 개념이나 사용 후 핵 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징, 그리고 발전소를 직접 짓고 운영하면서 전기를 파는 그 독특한 사업 모델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잠재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개발 단계 기업이라는 현실도 명확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돈이 더 필요하고 재무적 불확실성, 넘기 너무나 힘든 규제의 벽도 존재하고 규제 허들, 실제로 돈을 벌기까지는 시간도 아주 많이 남았고 긴 상용화 일정, 또 시장에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다, 경쟁 심화, 이런 명백한 위험들을 안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현재 오클로의 높은 기업 가치, 특히 그 주가는요, 회사가 실제로 보여준 성과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희망이 거의 압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실체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큰 상태. 네.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겠죠. AI 혁명이 정말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클로가 내세우는 그 오로라 발전소 기술, 그리고 건설, 소유, 운영이라는 사업 모델, 이게 과연 다른 경쟁 SMR 기술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규제 당국이나 실제 잠재 고객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 같은 곳에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좋다, 이론적으로 좋다 이걸 넘어서 실제 시장에서 먹힐 거냐, 경제성이 있냐 이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럽니다. 기술적 우위나 이론적인 장점을 주장하는 걸 넘어서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입증해 나가느냐. 이게 결국 오클로의 장기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말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과연 오클로가 월가의 그 뜨거운 기대와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로 바꾸면서 AI 시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깨끗하고 강력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앞으로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클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또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 특별히 더 궁금하거나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